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용 회계사고요. 오늘은 강서구 주민 여러분들께 지식 비타민 강좌로서 재무 덕후가 알려주는 경제와 친해지는 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별명이 재무 덕후잖아요. 덕후라는 게 뭡니까? 보통 이제 매니아를 우리가 약간 약어로 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덕후이긴 하지만 이제 재무를 좋아하는, 재무를 전공으로 하는 덕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재무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경제가 과연 뭐냐, 경제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특히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경제를 좀 가르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혹은 진짜로 이 경제를 가르쳐야 되는 게 맞나? 영어 수학하기에도 바쁜데,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오늘 이제 제가 전달드리는 말씀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텐데요. 저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일을 하는 회계사입니다. 한국 공인 회계사로서 회계 감사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큰 회사들을 회계 감사를 한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 저를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주로 이제 회사를 재무제표를 통해, 그러니까 회계를 통해서 어떤 기업과 산업을 쉽게 전달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본업은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는 뭐냐면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작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이렇게 바로 옆에 앉혀놓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엑셀을 띄웁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한 다음에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들의 실적 내지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엑셀로 쫙 펼쳐놓고 그 대표님들의 생각을 숫자로 엑셀로 치환하는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이기도 하고요. 투자도 합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속한 회사에서 펀드라고 하죠. 돈을 모아서 작은 기업들한테 투자도 하고요. 투자한 기업들을 열심히 이제 제가 잘 무럭무럭 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투자자의 역할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어떻게 보면 회계사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 재밌게 일을 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계사들이 저를 이제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면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게 제 중학교 때 학생증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 제 과거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아주 자유분방했죠.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뿐만 아니라 그냥 눈 뜨면 게임. 여러분들 자녀 남자 아들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눈 뜨면 게임해요. 저도 그랬어요. 물론 저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어서 막 컴퓨터에 막 모뎀 전화 연결해가지고 막 게임하고 그러긴 했지만 정말 많이 했고요. 반면에 이제 수학을 조금 좋아하긴 했습니다. 수학에 약간 재능이 있어서 남들보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수학 결과가 항상 잘 나오는 편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학원이란 걸 안 다니고 그냥 이제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밤을 샜어요. 왜 밤을 샜는고 하니 한두 번 이제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안 돼라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는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평소에 공부하긴 싫고 이제 시험 전날에, 물론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평소에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험 전날에 밤을 한 3시 내에서 5시까지 밤을 새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고등학교가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가 아니죠. 대놓고 만화와 판타지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방학 되면 항상 밤을 새고 만화책을 읽고 소설책을 읽고 하면서, 그 외에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박철원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이제 선발 등판을 했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홈 경기하면 아침 11시 내지는 9시쯤에 이제 선발 등판 경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방학 때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서 야구 보고, 밤에는 게임하고 만화 보고, 그런 일생들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그냥 약간 이제
자유분방하게 너의 인생 너가 살아라 라는 식으로 저를 이제 많이 놓아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안 될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인생을 좀 잘 살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돈벌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기도 하는 관점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잘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릴 때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치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가게를 부양해야지라는 생각은 머리 한켠에는 놀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한 중학교 3학년 때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제가 수학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 고등학교 가면 뭐하지? 대학교 가면 성인이 되면 뭐하지? 생각해 보면 이제 수학을 잘하니까 이과를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과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직업이 없는 거야. 일단 뭐 어떤 공대를 간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일단 막 석사 박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공부 오래 하는 거 싫어. 그다음에 의사가 될까 하면은 아픈 사람을 봐야 되고 아픈 사람 보는 거 싫어. 그러면 문과를 가야겠네. 문과에서 수학을 잘하면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회계사라는 직업이 있대. 물론 중고등학생 회계사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성인인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 그렇지만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회계사가 됐고 회계사가 된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경제와 재무 영역에서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지금과 과거 20년 전, 30년 전의 일생을 그대로 살았어요. 성인이 돼서도 게임 많이 하고 만화 많이 보고 뭐 야구 많이 보고 기타 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제가 취미가 한 20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냥 다 해요. 다 하면서도 일은 일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저 스스로를 T자형 인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림이 귀엽지 않습니까? GPT한테 T자형 인재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귀엽게 그려주더라고요. T자형 인재가 무엇이냐라고 해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T자형 인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줄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줄기가 있어서 하나의 전문성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아이를 하나 그립니다. 아이를 하나 그렸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제 직업상 이제 회계사로서 정말로 거의 수천 시간이 아니죠. 10,00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왔고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된 전문성, 경제와 관련된 전문성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팔을 뻗어야 돼요. 즉 회계 전문가이지만 회계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쌓을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5만 가지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노는 취미 영역뿐만 아니라 갖가지 산업과 기술과 제가 GPT도 지금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개념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회계 전문가이긴 하지만 마케팅 전문가랑도 대화할 수 있고 개발자랑도 대화할 수 있고 경영자랑도 대화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T자형 인재가 왜 필요한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I자형 인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가면 어때요? 회사 가면 각각 어떤 전문성 분야로 각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내가 인사과면 인사과, 마케팅이면 마케팅, 어떤 개발이면 개발, 각 분야에서 각 부문에서만 소통하기 때문에 굳이 그 외의 것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개발 잘해서 개발팀장이 되면 되지. 마케팅 잘해서 마케팅 팀장이 되면 되지. 라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더 분화가 될 겁니다. 대기업도 쪼개질 것이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랑 그리고 개인들도 기업들이랑 거래를 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하나의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계만 알면 개발자랑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회계만 알면 마케터랑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양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으면 내가 회계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수학 잘해야지, 영어 잘해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어떤 의사가 돼야지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요즘 의사들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직업도 하나만 깊게 뚫고 들어가서는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생존 혹은 성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들을 열어주고 그래 너 궁금한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아마 자녀의 성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경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경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의해보면 경제는 뭐 일단 말이 일단 어려워집니다. 좀 따분해지고요. 경제는 자원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자 체계라고 하는데 뭐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경제의 3요소는 한 요 정도가 있습니다. 뭐 노동, 토지, 자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 이론도 있지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의 3요소는 기업과 개인과 국가입니다. 그랬을 때 기업은 어때요? 돈을 벌죠.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합니까? 임금을 줘요. 개인한테 임금을 주고 국가에는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 뭘 해요? 국가는 분배를 하죠. 개인한테 개인 내지는 기업한테 분배를 하면 그 개인은 그거를 가지고 뭘 합니까? 내가 벌었던 거 국가에서 준 거 포함해서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면 기업한테 돈이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이 경제의 3요소는 어느 하나에만 집중되지 않고 계속 순환하면서 성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막 뉴스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막 기업은 뭐 세금을 감면해줘야 뭐 성장할 수 있어. 아니면 개인들은 뭐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뭐 경제가 성장해. 아니야 국가가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배분을 분배를 많이 해야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얘기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럼 뭘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경제를 크게 바라보고 이 세 가지 꼭지점 중에 보통 이제 하나가 막히면 동맥경화 걸리듯이 다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가 제일 비효율적이지, 어디가 제일 효과적이지 않지, 그걸 보고 하나를 뚫어주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순환하면서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정책을 바라볼 때는 그냥 이념적으로 뭐 기업이야, 뭐 개인이야, 국가야를 보지 마시고 이 전체 이 상황에서 이 국가의 상황 아니면 세계적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더 잘 이제 막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경제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제는 약간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거시적인 관점이란 말은 경제는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거든요. 미시경제라고 하면 이제 딱 하나만 봐서 국가가 세금을 잘 걷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이 소비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업이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이제 좁게 보는 걸 미시경제라고 하고요. 거시경제는 이제 쭉 봤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됐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되지? 금리를 어떻게 올렸을 때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되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시적인 관점도 당연히 관심이 있겠지만 아마 일단은 나한테 와닿는 미시적인 관점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서 경제 활동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건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경제 활동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냐가 아마 여러분들의 좀 관심사에 가까울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것을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인입니까? 네, 대부분 경제인이세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은 저 포함해서 경제인입니다. 꼭 경제학과를 나오고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해야 경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 어딘가에 다 속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인,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까? 어떤 회사에서 일하지? 삼성에서 해야 되나? LG에서 해야 되나? 중소기업을 해야 되나? 치킨집을 차려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의 이 범주 안에서 나한테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 뭘 하죠? 투자자가 될 때도 있어요. 돈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부동산에 해야 되나? 예금을 해야 되나? 채권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범주 안에서 내가 효율적인 투자를 찾게 되고요. 그게 아니려더라. 저는 돈도 안 벌고 투자자도 아닌데요. 그냥 하나의 개인도 경제인입니다. 왜요? 우리 돈을 써야 돼. 생존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순대국밥을 먹어야 되나? 설렁탕을 먹어야 되나? 피자를 먹어야 되나? 그거 포함해서 아이폰을 사야 되나? 샤오미 폰을 사야 되나? 여러 가지 소비의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소비의 항목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범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경제인들이고요. 그리고 기업과 국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업은 어디서 돈을 벌지, 무엇으로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을 벌지. 국가는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되지, 그걸 누구한테 지원해줘야 경제 전체적으로 효과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 주체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모두 경제인이고, 경제인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어떤 건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회계사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회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회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세요. 그냥 뭐 장부 정리하는 거, 뭐 기록하고 뭐 이렇게 숫자 뭐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기록하는 거, 뭐 그 정도 관점으로 회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회계의 정의를 한번 읽어봐 드리면, 회계는 이래요. 특정의 경제적 실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어때요? 재미없죠. 그리고 문장이 길어요. 그리고 단어가 낯설어요. 이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재미없다라고 느낄 게 뻔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이제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린 게, 너무 단어가 문장이 기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회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회계라는 거는, 특히 회계 정보라는 거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게 회계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숫자가 들어간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이견이 없으실 거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일단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회계라는 거는 기업에게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뭐예요? 이 주변의 분들은 이 기업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물건을 사 마라, 투자를 해 마라, 이 회사에 근무를 해 마라,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고, 그 의사결정을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이로움을 얻을 수도 해로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한다는 건 무조건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내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적의 안을 선택하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합리적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이라고 하려면 결국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입수하고, 그 정보의 1, 2, 3, 4, 5번의 정보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게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회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례예요. 예를 지금 보시면 어떤 특정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벌써 10수년 전이네. 2011년과 2010년에 손익계산서를 제가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즉 재무제표의 일부를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게 뭐 잘못된 의사결정 예시라고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저희 아내,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 왔는데 회사가 마음에 든대. 회사 딱 예쁘고 뭔가 이렇게 좀 복지도 괜찮고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그러고 면접 보고 와서 저한테, 오빠,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재무제표 좀 봐줘. 회사도 큰 것 같으니까 재무제표 좀 봐줘 이랬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딱 열었는데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딱 보시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 안 놀라시겠죠. 잘 모르시니까. 저는 놀랐어요. 왜? 딱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일단 제일 여기 왼쪽에 영업수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매출액이에요. 즉 매출액이 이제 전년도에 160억에서 다음 연도에 143억으로 줄어들었어요. 뭐 줄어드는 건 그럴 수 있죠. 기업이라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때가 흑자가 2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2억이었는데 다음에 적자가 23억으로 내려가요. 적자 23억?
일단 거기서 이제 싸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적자를 20억을 보고 30억을 봐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의 체력이 있으면 뭐 단기간 내에 적자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적자를 23억 봤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를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딱 보건데 여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일종의 현금이에요. 기업이 당장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딱 2억 정도 있는 거야. 딱 2억. 일단 적자가 1년에 23억인데 현금이 2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이 일단 거기서 이제 싸함이 느껴졌고, 그다음 부채 내역을 보건데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미지급금이 57억이에요. 미지급금이 57억이라는 말은 내가 일을 했는데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어떤 이 공급자들한테 뭔가 수수료도 줘야 되고 줘야 되는 돈들이 57억을 아직 안 준 돈이 있는 거야. 근데 현금 2억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미수금이 12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즉 일을 하고 아직 못 받은 돈, 매출 채권이랑 미수금 합쳐서 한 15억 정도니까 일을 하고 아직 못 받은 돈이 15억인데 그 일을 하고 아직 안 준 돈이 57억인 거야. 이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는 받을 돈보다 줄 돈이 훨씬 많네. 심지어 그 줄 돈, 부채라고 하는 게 38억에서 57억으로 무려 1년 사이에 또 20억이나 늘었네. 적자도 20억인데 줄 돈도 20억이 늘었고 현금 잔고는 2억밖에 없고 아직 받을 돈은 15억밖에 없네.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안 되겠다.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회사는 6개월 후에 파산을 합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는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고발하고 돈 받느라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딱 보면 재무제표만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일을 6개월 안에 회사가 망하고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이런 단적인 의사결정도 재무제표를 통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여드렸고요. 결국은 경제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안경이 필요해요. 안경.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포함해서 근무를 할 거냐 말 거냐,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소비 상황에 있어서도 기업이 잘 다니는 회사의 물건을 사고 싶지 곧 망할 거의 물건을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샀는데 망해버리면 AS도 못 받고 집을 샀는데 망해버리면 수리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린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데이터를 입수해야 돼요. 데이터는 뭐예요? 우리가 뉴스 검색하고 구글링하고 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 아니 회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아까 보여드렸던 재무제표, 여러 가지 뜬 소문들 그런 거 접수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일 뿐이에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텍스트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정보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뉴스는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거는 그냥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나한테 정보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도 이제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였다가 쓰면 보이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희미한 눈으로 안개 같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회계라는 안경, 철학이라는 안경, 과학이라는 안경,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배경 내지는 어떤 이제 경험들이 우리의 안경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제인이라면, 그러니까 돈을 벌고 쓰는 경제인이라고 한다면 회계라는 이름의 안경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인생에 걸쳐서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경은 어떻게 만드냐? 일단 뭘 해야 돼요? 회계라는 영역에 내지는 경제라는 영역에 모든 것에 지식을 쌓아야 돼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약간의 공부가 필요해요. 책도 읽고 모든 이제 수업도 듣고 지식을 좀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경험도 좀 쌓아야 돼요. 책을 읽었으면 그걸 써보고 그거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해보고 뭐 관련된 곳에 뭐 일도 해보고 뭐 일 해보는 건 쉽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쌓다 보면 뭐 회계라는 관점에서의 자신만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를 해보면 생각보다는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지 언제 재밌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커피, 뭐 마트, 빵 내지는 뭐 러닝, 뭐 와인 이제 여러분들의 취미 영역에 있어서도 결국은 다 산업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데이터를 입수해서 제 관점에서의 해석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재밌네. 경제라고 해서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이름이 잡혀 있긴 한데 경제가 생각보다 재밌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계를 조금 더 아시게 되면 이 경제 세상이 생각보다는 재밌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삶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조금 더 개념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순화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회계사인데 그래도 회계 얘기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회계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조금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가 뭐냐? 뭐 회계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회계의 산출물, 회계의 아웃풋, 회계를 통해 나오는 모든 문서의 핵심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재무제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표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핵심은 이 세 개의 표라고 생각해서 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라는 세 가지 표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을 뽑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보통 내가 회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을 뽑아야지 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그치.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하려면은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일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받아보시고 면접을 보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이력서를 통해서 일단 이 사람의 어떤 지나온 과거들을 보고 우리가 좀 이 과거를 통해서 괜찮은 경험을 쌓았는지를 궁금하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면접을 봐요. 면접을 왜 봅니까? 일단 지나온 과거는 알겠는데 일단 눈을 맞추고 얼굴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봐야 저 사람이 이제 건강한지 앞서 이제 이력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보면은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보시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과거와 현재를 어느 정도 들춰보다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게 재무제표에 들어있어요. 왜요? 일단 많은 분들이 뭘 많이 보시냐면 손익계산서를 보시는데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죠.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겼냐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보통 제일 위에 여기 써 있지만 어떻게 써 있냐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는 특정 시점을 다루지 않아요. 기간을 끊어놓고 끄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숫자로 남기는 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종의 영상과 같아요. 이 기업이라는 것도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이제 1년 단위로 탁탁탁탁 끊어서 그 기간 동안 얼마 팔았어? 얼마 썼어? 얼마 남겼어를 보다 보면 2년, 3년, 4년 가지고 흐름을 보다 보면 대충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과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그 특정 시점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보통 2024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라고 나와요. 손익계산서랑 좀 다르죠. 즉 움직이는 이 기업을 하나를 툭 잘라서 그 기간을 잘라서 2024년 12월 31일 밤 12시 시점에 재무를 사진 찍듯이 표현한 것을 재무상태표예요. 즉 그냥 얼굴과 같아요. 얼굴을 통해서 저 회사가 가진 게 뭐가 있지? 갚을 게 뭐가 있지? 재산 목록은 뭐가 있지? 그래서 규모는 얼마나 크지? 그걸 통해서 저 회사가 튼튼한지
커 보이는지 아니면 허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아까 제가 앞선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손익계산서상 적자야, 그리고 돈도 없어, 갚을 것 너무 많아, 그러면 파산. 이런 결과가 나왔던 이유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결합해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현금흐름표까지 봐주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손익계산서는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겼냐라고 하는 건데, 회계상 개념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랑은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돈이 들어오면 수익, 돈이 나가면 비용이잖아요. 근데 회계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긴 하지만 회계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음에도 매출이 아닌 경우도 있고,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아닌 경우가 있고, 회계는 발생주의라는 개념을 차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현금의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현금흐름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랑 똑같게 여기는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고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익으로는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지만 현금으로는 적자인 회사가 존재하고요.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현금으로는 적자인 회사도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흑자와 적자의 차이를 좀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재밌는 게 기업의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세 가지 활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일단 우리가 벌고 쓰는 모든 활동은 대부분 영업활동이고요. 그다음 투자활동은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은 안 되지만, 지금 당장 적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현금을 써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활동을 투자활동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주식을 사거나 뭐 장기 예금을 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존재를 하겠죠. 투자 활동을 통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재무 활동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활동이에요. 어떻게 걷어요?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거나 이런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받아서 어디다가 투자하고 그 결과 영업에서 얼마를 벌거나 썼는지를 확인하면 그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도 같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개념 설명 이렇게 길게 하니까 재미없으시죠? 역시 예시를 봐야 됩니다. 예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쿠팡, 저도 쿠팡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쿠팡이 지금 안전한가, 잘 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순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쿠팡을 보십시오. 일단은 이 실제 재무제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막 너무 눈에 안 들어. 막 숫자가 너무 많고 글자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 해드리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산은 뭐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건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부채는 뭐예요? 그 기업이 갚아야 될 거. 자본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가 자본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진 거에서 갚을 거를 빼면 주주 입장에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주주 입장에서 남은 몫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뭐 100만 원 단위니까 제가 바로 읽어드리면, 이 회사는 2022년과 2023년 말 현재 자본이 6,150억에서 2조 9,800억으로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왜 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 결손금이라는 게 있죠. 결손금이 5조 9천억에서 3조 8천억으로 매우 무려 2조가 줄었어요. 결손금이 뭔데요? 설립하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의 합계예요.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회사는 2022년까지 누적 적자가 6조 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는데 무려 1년 만에 그거를 2조를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자본 총계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보통 재무상태표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게 부채 비율이라는 건데요. 그 기업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를 확인하려면 1번으로 보는 게 부채 비율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부채 총계가 있어요. 22년 말에 부채 총계가 8조 8천억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6,150억이 있었어요. 이 부채 총계에서 자본 총계를 나누면 부채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22년 말 현재 쿠팡의 부채 비율은 1,437%였어요. 14배. 부채가 자본보다 14배 있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물론 이거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으면 저 회사 조금 부채가 많다, 위험하다라고 표시하는데 1,400%였으니까 그냥 누가 봐도 엄청나게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년 만에 381%로 줄었어요. 왜요? 부채는 늘었지만 자본도 무지막지하게 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보면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 당연히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게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전하냐라고 보려면 조금 더 봐야죠. 아까 제가 현금 잔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금 잔고 보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4조 2,900억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금융자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금의 일종이거든요. 단기금융자산이 6,420억이 있어요. 합쳐서 거의 5조 원 가까운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5조 원 있다고? 그럼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에 6조 8천억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즉 이거는 회사의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쿠팡. 공급자들, 여기서 물건 판 사람들 있잖아요. 물건 판 사람들한테 아직 안 준 돈이 6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아예 안 준 돈이 있으면 받을 돈도 있겠죠. 받을 돈은 매출 채권이라고 표시하고요. 매출 채권은 4,320억입니다. 왜 매출 받을 돈은 4천억밖에 안 되고 줄 돈은 6조 8천억이에요? 이거는 회사의 특성입니다. 왜요? 받을 돈은 주로 개인들이 현금 결제 또는 카드 결제하죠. 일주일 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줄 돈은 언제 줘요? 2달 혹은 3달 후에 줍니다. 그러니까 줄 돈이 무지막지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줄 돈 6조인데 받을 돈 4천억인데 현금 5조네. 만약에 이 기업이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이야 잘 되고 있지만 만약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와가지고 당신들 3개월 후에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어? 절반으로 줄여라고 하면 어느 순간 3조 원이 넘는 현금을 공급자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현금이 갑자기 싹 하고 날아가겠지. 그런 거 보면 아주 그렇게 안전하진 않네. 현금 잔고가 그렇게 저 매입 채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안전하진 않네. 조금 불안하긴 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양가적인 감정. 즉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하다가 지금 쿠팡에게는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볼까요? 매출액을 보면 이 회사는 매출액이 31조입니다. 2023년에, 24년에는 더 늘었을 것 같긴 한데 22년에는 26조, 23년에는 31조예요. 매출 성장률이 19.2%입니다.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높은 건데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장은 언제나. 지금 2023년에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역성장을 했어요. 왜? 위드 코로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사람들이 안에서 이커머스 이제 온라인 쇼핑만 했지만 이제 23년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막 나갔는데 쿠팡은 그래도 그 와중에 성장을 20%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쿠팡은 지배력이 생겼어요. 남들 다 힘든데 쿠팡은 성장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 원가율이 76.7%에서 73.9%. 이건 뭐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원가의 비중이 76.7%였는데 원래는 1년 만에 한 3%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즉 마진을 조금 더 남기기 시작한 거죠. 더 남기기 시작하니까 영업이익률이 불과 매출에 비해서 0.4%밖에, 즉 남기는 게 0.4%밖에 안 됐지만 3.4%로 3%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990억에서 1조 640억으로 무려 1조 원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뿅 하고 생기죠. 이것만 보더라도 쿠팡은 이 시장에서 지배력이 생겼다. 지배력이 생겨서 이제는 뭐 우리 공급자들한테 수수료 올려달라고 해도 공급자는 못 나가는구나. 왜냐면 남들 다 역성장하는데 혼자 성장하니까 고객들은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졌고 수수료를 올려줘 해도 공급자들은 짜증나지만 이 쿠팡만큼 매출을 만들어주는 데가 없으니까 꼭 쿠팡에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쿠팡은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판단하는 거고 플러스
또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요것만 보더라도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흐름이 얼마예요? 1년 만에 1조 4천억에서 4조 2천억. 이 회사 영업이익 1조라고 했는데 팔아서 남기는 게 1조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금이 영업에서 4조가 플러스 됐다는 뜻이거든요. 즉 매출액이 늘잖아요. 매출액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1조가 생겼는데 매출액이 늘어나면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늘어났잖아요.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 공급자들한테 줘야 되는 매입 채무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매출액이 늘어났으니까 줘야 되는 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현금이 실제로 영업이익,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보다는 현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곳간에 쌓이게 되는 구조로 쿠팡은 성장합니다. 그런 거 보면 쿠팡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는 현재 구조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해요. 안정적으로 성장하니까 주가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아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쿠팡이 주가가 52%가 올라요. 그거 봤더니 1년 만에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네. 수수료도 올려도 공급자들이 떠나지 못하고 남들 다 역성장하는데 쿠팡만 성장하네. 물론 어느 순간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동안 그 매입 채무 못 갚았던 것들 갚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현재 매출이 따박따박 잘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잘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장기 주가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쿠팡이 상장을 했을 때는 주가가 50불이었어요. 주당 50, 미국에 상장해 있기 때문에 좀 50불이었다가 거의 10불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한 23불로 한 절반 가까이 이제 회복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끊어서 보면 그래 최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하다가 그래도 이제 흑자도 나고 이제 현금도 따박따박 늘어나는 거 보니까 안정적이네. 그러니까 쿠팡은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회계액이 어떠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쿠팡을 구매해야 되느냐 마느냐, 내지는 쿠팡이랑 거래해야 되느냐 마느냐, 쿠팡에 투자할까 말까에 대한 것도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다 보면 남들이 해주지 않는 얘기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예상을, 합리적이라는 게 꼭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건 좀 시간 제가 많이 썼으니까 한 가지만 더 빠르게 한번 휘리릭 한번 가보면 이마트랑 코스트코에 대한 얘기만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마트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역대 최저를 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 최저를 뚫고 있고요. 코스트코는 미국 기업이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코스트코는 지속적으로 역대 최고를 뚫고 있습니다. 똑같은 할인마트인데 왜 이마트는 역대 최저고 코스트코는 역대 최고일까에 대한 얘기 조금만 드려볼게요. 이마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그 손익계산서는 이제 길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흐름을 1년 단위로 보면은 그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업들은 5년, 10년 길게 흐름을 보고 가면은 그 회사의 흐름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마트 보십시오. 표가 많죠? 제가 말씀드려 보면 위에 있는 건 연결 손익, 밑에 있는 건 별도 손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마트가 자회사가 많습니다. 다른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 회사들이 많아요. 자녀 회사들이 많아서 자녀 회사들을 다 합친 걸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마트 하나만 똑 띄어서 본 이마트 본사의 손익을 별도 손익이라고 하는데요. 쭉 보십시오. 이마트 연결 손익으로 본 매출액이 12조에서 시작해서 29조까지 단계적으로 불과 12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7,300억에서 마이너스 460억까지 아주 순차적으로 착실하게 떨어지죠. 그걸 보건데 이상하네.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본사가 못해서 그런 거야, 종속기업 자회사들이 못해서 그런 거야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본사를 봤죠. 이 본사를 보건데 본사는 10조에서 15조로 매출액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7천억에서 1,800억으로 거의 6천억 가까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적자가 생긴 거 보니까 본사가 못한 거네. 플러스 연결로는 이제 별도로는 흑자인데 연결로 적자인 거 보니까 종속기업도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종속기업들이 주로 뭐가 있는데 투자를 뭐 했는데 최근자로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SSG닷컴 이커머스 투자를 많이 했고요. 야구단도 투자했고 1,300억 투자했고요.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 옥션에 3조 4천억을 썼고요. 스타벅스 지분 인수하는데 4,700억 썼고요. 미국에 있는 뭐 사는데 3천억 썼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조 원 단위 돈을 썼는데 보시면 2023년에 보면은 흑자 나는 기업이 스타벅스와 아주 약간의 신세계 야구단 외에는 나머지는 다 1,000억대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즉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종속기업들이 다 실적이 안 좋아요. 즉 이마트는 본사도 어렵고 그래서 본사가 어려우니까 외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외부 투자도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쌍끌이로 내려오면서 주가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코스트코는 왜 잘 돼요? 코스트코는 왜 잘 되냐 보면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 코스트코는 일단 매출액이 21, 22, 23 따박따박 굉장히 잘 늘어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따박따박 잘 늘어납니다. 근데 아까 주가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왜 엄청나게 올라가냐? 물론 미국의 지금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코스트코 실적 보고서를 쭉 보건데 요 표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복잡하겠지만 보시면 이게 뭐냐면 2015년에 23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2015년에 우리는 23개의 매장을 열었어. 근데 23개의 매장이 2015년에는 8,300만 달러의 매장 평균 매출액을 냈어. 근데 83에서 매년 보시면 그게 1년 사이에 85, 94, 112, 120, 130, 164, 189, 190. 즉 우리가 2015년에 설립한 23개의 매장은 해가 갈수록 매출이 역성장한 적이 없어. 2016년도 마찬가지, 17년도, 18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매년 20여 개의 매장을 전 세계에 만들고 그 매장은 매출액이 역성장한 적 한 번도 없이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늘기만 해. 즉, 이 회사는 매출을 싸게 팝니다. 아시죠? 코스트코 물건을 무지하게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 번만 방문하는 고객이 잘 없어요. 한 번 온 사람이 2번 방문하고 생활에 스며들면서 결국은 신규 유입 고객이 계속 반복 고객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자리 잡은 코스트코는 매년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즉 마트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죠. 그러니까 매장당 매출액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거 보고 알겠다. 이마트는 요즘에 물건도 좀 덜 싸고 매장당 매출액도 자꾸 떨어지고 이래저래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매장당 매출액을 개선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그걸 확보하려고 했네. 즉 본질을 지키지 않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나 코스트코는 여기 보니까 일단 본질 즉 마트는 싸게 팔아서 반복해서 방문해야 돼라는 관념들을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 고객들을 모으다 보니까 역시 본질을 잘하는 기업이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오르는 거구나를 저는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숫자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거의 정리하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셀 얘기는 그만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가 뭐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무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려요. 재무는 사실 되게 광범위한 영역인데 저는 재무는 약간 이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재무라고 하는 거는 자산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재정적 안정성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단어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현상이 주어졌을 때 그 현상에서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잘 해석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을 저는 재무라고 통칭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아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아가 예를 들어서 PER이 3.89밖에 안 된다고? 이건 지금 주가와 당기순이익의 상관관계가 3배, 4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PER이 3.89라는 거는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기아퍼가 3.89밖에 안 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저평가네? 혹은 삼성전자가 지금 요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는 뭐 이 수십 년 동안 위기는 있을지언정 항상 성장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떨어졌어?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런 의사결정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제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거기 사이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제 기아가 왜 PER이 3.89밖에 안 되는지, 삼성이 왜 실적이 안 좋고 왜 주가가 떨어진지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내 스스로, 특히 뭐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석을 하고 의사결정하면은 이런 의사결정은 조금 더 고민하고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제 친구 얘기인데, 제 친구가 면접을 봤대요. 수년 전이었는데 현대차와 당근마켓을 면접을 봤대. 그래서 어디로 가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현대차 가야지 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그 당시에 당근을 가야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왜 그랬을까요? 그 현대차와 당근은 성장 속도가 다르죠. 현대차는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안정적인 기업이고, 당근마켓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뭐 성장의 경험치뿐만 아니라 뭐 재무적인 이득도 당근이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재무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뭐냐면 실제로 제가 컨설팅하면서 대표님들께 만들어드리는 아주 간단한 장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계획을 세우죠. 저희 올해 매출액 뭐 예를 들어서 26억 돼야 됩니다. 27억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영업도 열심히 하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라고 이제 하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못 하세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끊임없이 쪼개라고 합니다. 대표님, 매출액의 이유가 뭐죠? 매출액은 어디서 발생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이 결제를 해야 돼요. 반복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럼 고객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재결제 비율이 높아야 되죠. 전달에 결제한 사람이 이번 달에 또 결제해야 되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집행했을 때 광고를 통해서 고객이 많이 연락이 와야 돼요. 즉 고객 획득 비용을 낮춰야 되고요. 그다음 연락 온 사람들을 영업을 해서 이제 계약을 이제 성사시킬 때 영업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계약의 성사율이 높아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광고의 효율과 영업의 성사율과 재결제 비율을 쫙 펼쳐놓고 그 중에 한 달 동안 쫙 모아놓고 어떤 게 우리의 약점인지를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단순히 열심히 해야지, 광고비 열심히 많이 집행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재결제의 약점이 있네, 아니면 영업 성사율의 약점이 있네, 광고 효율의 약점이 있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하면 그 고민이 결국 매출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매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많은 지표를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죠. 상세하게 쪼개서 실제로 원인이 되는 매출의 원인치를 찾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런던 베이글이 지금 재무제표가 공시가 안 돼 있어서, 런던 베이글 많이 아시죠? 막 줄 서서 먹는 베이글 맛집인데 전국에 지금 매장이 한 5개밖에 없어요. 이제 더현대 이제 열었나? 그래서 6개일 텐데 이 회사의 도대체 매출액이 얼마일까? 재무제표도 없는데. 그럼 고민을 한 거죠. 그럼 런던 베이글의 매출액을 추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죠? 매장 수가 있어요. 그럼 매장당 매출액만 알면은 매출액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매장당 매출액은 얼마가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면 매장의 하루 방문자가 얼마지? 그 방문한 사람이 얼마를 쓰지를 알면 또 이제 매장당 매출액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한 거죠. 그러면 그 매장당 방문자 수를 어떻게 찾지? 봤더니 이제 캐치 테이블이라는 줄서기 맛집 어플을 찾아봤더니 이제 전국 줄서기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1방문자 수가 얼마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줄 선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런던 베이글한 뮤지엄 잠실이라는 매장을 봤더니 하루에 3,800명 평균적으로 줄을 쓴다는 거야. 근데 3,800명을 줄 쓴다는 거는 이제 줄 안 쓰고 들어온 사람까지 해보면 최소 5,000명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매장에 하루에 5,000명이 온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000원씩만 쓰면은 하루에 매출이 5천만 원이겠죠. 물론 실제로는 10,000원보다 더 쓰긴 하지만, 그럼 하루 매출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30일 곱하면 월 매출은 15억이고 거기서 12 곱하면 연 매출은 180억이야. 그럼 잠실만 매출이 180억이네. 그러면 나머지 방문자 수들도 다 나오니까 얼추 예상해 보면 이거 다 합쳐 보면 매출액이 뭐 이거 하면 300억, 600억, 한 720억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재무라고 하는 거는 표면에 보이는 매출액, 표면에 보이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지표가 뭐가 있을까? 매출에 영향을 받는, 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 변수가 뭐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지? 그걸 예측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게 재무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 삶에도, 혹은 여러분은 경영을 하신다면 기업의 경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미의 어떤 의사결정,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이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재무라는 세계는 재밌게 이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제 여러분들께 약간 교훈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아, 인생 살기 바쁜데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하기, 영어하기도 바쁜데 회계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 첫째로는 우리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 기대 수명이 지금 여성 86.5세, 남성 80세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맘때가 되면 100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기대 수명은 무지하게 길어졌습니다. 이걸 제 인생만 보더라도 저는 당연히 이제 친구를 만날 때 전화기로 전화를, 엄마한테 전화해서 만났죠. 그러다가 중간에 저도 한 중학생 때쯤에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쯤 스마트폰이 생겼고요. 지금은 AI로 자료조사와 문서 편집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제 짧은 인생 동안에도 전화와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AI를 모두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여기를 이미 찍고 있어요. AI를 찍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동안 경험할 변화의 속도는 전화기에서 AI로 온 속도보다 더 많은 발전 속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과학은 낡은 지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 사회에서 배우는 경영학 이론이 너무 달라요. 왜? 시대가 너무 빠르니까 새로운 이론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학교에서 배운 것, 달달 외운 것을 써먹는 것보다는 성인이 되어서 내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응용하는 게 훨씬 한 100배쯤 더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외워야지. 물론 대학 가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학습을 하고 내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에 떠다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나만의 정보로 치환해서 나를 소화하고 내가 얼마나 넓은 범위의 지식을 커버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계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되기 때문에 회계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조금 한 달 정도 된 자료이긴 한데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보는 회사마다 주가가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주가 그래프를 펼쳤을 때 고점 대비 현재 주가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다 대부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0% 이상 찍고 있고요. 마이너스 70, 80%도 많습니다. 이걸 보고 한국 망하나? 이 난다긴다 하는 대기업들도 몇 개의 기업을 빼고는 마이너스 60, 70% 찍고 있네. 한국 망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대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대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대기업의 경제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나갔던 대기업들의 성장 동력, 지금에 와서 대기업들이 왜 잘 나가는고 하고 생각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설비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워낙 잘 크기 때문에 중국 옆에서 성장을 잘해왔던 것도 있고, 또 모바일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잘 대응해서 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 설비가 옛날 거였고, 그리고 설비 중심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식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성장 동력이 이제 좀 잦아들었고, 그들은 이미 외국과 아니라 애국 소비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모바일 테마가 아니라 지금은 AI 테마로 사회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AI, 로봇, 바이오, 친환경,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산업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산업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건 지식 산업이에요. 즉
설비를 잘 갖추고 많이 잘 생산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그거를 잘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공장 10개, 20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세상이 옵니다. 지식산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식산업의 특징은 창의성이 중요해요. 개인들의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된 지식이기 때문에 한 명이 모든 지식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뭐 바이오의 전문가, 기술의 뭐 로봇의 전문가, 뭐 기타 뭐 AI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융합을 해야만 그 지식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들은 어때요? 대기업은 주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 관점에서의 약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계질서가 명확하잖아요. 협업이 가능하려면 일단 계급장 다 띄고 얘기해야 되는데, 계급장이라는 걸 띄기가 어렵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대기업에서는. 왜냐하면 계급장 띄면 이제 당나라 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 사회,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대기업이 조금 더 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화라는 건 작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이 협업하고, 혹은 기업과 유능한 개인들이 협업하고, 아니면 기업 내에서도 기업이 잘게 쪼개서 부서와 부서들이 협업하고, 아까 T자형 인재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간의 T자형 인재들이 서로 간의 뉴런을 연결해서 합쳤을 때 하나의 고도화된 지식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의 그냥 특정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로서 나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업이니까 나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잘 자립하기 위한 개인의 사장님이야 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성장하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워낙 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성장 과정을 보기도 하고, 망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제 일단 강점이 중요하죠. 저 회사는 개발을 잘해. 저 회사는 영업을 잘해. 저 회사는 뭘 잘해. 강점이 중요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회사의 성장 과정을 막는 거는 그 회사의 약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점. 예를 들어서 저 회사는 뭐 기술 개발을 잘해. 근데 창업자가 재무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럼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저 회사는 뭐 이렇게 마케팅을 엄청 잘해. 그래서 매출을 잘 만들었어. 근데 인사 관리가 안 돼. 팀이 개판이야. 그러면 망하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즉, 기업은 제일 약점 위주로 기업의 크기가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분화하고 우리도 하나의 나 개인을 중소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균형 잡힌 역량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 마케팅, 개발, 인사, 재무, 뭐 기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만약에 뭘 하나 모른다? 그게 내 삶의 이제 어떤 뭐라 그러지? 동맥경화를 만드는 하나의 역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계, 경제, 재무 이 영역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는 프리랜서도 훨씬 많아질 거예요. 기업이 개인을 지켜준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결국 나 한 명을, 나 개인을 이끄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보면 회계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뭘 해야 되냐? 회계는 언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회계는 경제라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언어예요. 미국을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영어를 배우는 건데,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별다른 방법이 없죠. 일단 단어를 좀 기초 단어를 외우고 기초 문법을 외운 다음에 사용해야죠. 미국 가서 대화해보고 글도 써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영어가 느는 것처럼 회계도 마치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일단 서점에 가서 회계라고 돼 있는 책, 뭐 경제라고 돼 있는 책을 일단 본 다음에 삽니다. 사서 빠르게 봐야 돼요. 왜냐면 회계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 이해 못하더라도 하루 만에 다 봐야 돼. 하루 만에 본 다음에 일단 기초를 일단 최소한을 익혀. 회계사가 얘기했던 거랑 책에서 얘기했던 거, 재무제표 이거 보고 본 다음에 일단 써봅니다. 어디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나라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삼성전자 쳐도 나오고요, 네이버를 쳐도 나오고, 뭐 쿠팡을 쳐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이름 치면은 재무제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모두에게 열려, 로그인도 필요 없어, 다 열려 있어. 그걸 통해서 이재용 회계사가 했던 얘기를 토대로 내가 저 회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잘 모르지만 그냥 볼 수 있는 거라도 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다시 보는 거죠. 내가 이 회사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렵네. 혹은 내가 그때 생각 못 했는데 그거 말고도 잘 되네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늘려야 돼요. 뭐 경제지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사실은 경제 컨텐츠 되게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 습득 채널을 또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소액으로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냥 내가 정말 이 회사 이거 봤더니 전자공시 시스템 봤더니 저 회사 잘 될 것 같아. 소액으로 투자하십시오. 우리 자녀한테 주십시오. 야, 너 100만 원 너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200만 원 만들어. 그러니까 물론 작전주 이런 거 말고 일단 그 요량한 거 위주로 한번 만들어봐라고 해서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와 각종 정보의 소스들을 획득해서 이용하도록. 물론 회계를 잘한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하라는 이유는 결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이해하는 과정들을 체화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기초를 배우고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정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반복해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물론 막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의 데이터들을 습득해서 해석해서 정보로 만들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과정에 전문성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변화를 토대로 생각을 해볼 때 회계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T자형 인제 말씀드렸잖아요. T의 일환으로 요 끝자락 하나에는 회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돈을 벌고 쓰고 투자하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게 뻔하고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배운 것이 앞으로 80세, 100세까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경제, 회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녀들이랑도 경제 회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기회를 통해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